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사쌤 이무정입니다. 이번에는 대단원 3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분위기 한번 살펴보기.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죠. 일제는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조선 총독이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며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과 우리가 전개한 독립운동의 흐름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입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무단통치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게 했죠. 헌병경찰에게는 범죄 직결례라는 직결 처분권까지 있어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였죠. 그리고 언론, 집회, 결사 등의 기본권도 박탈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였죠. 경제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의 토지를 조사하여 총독부가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었죠.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를 신고하면 소유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났고 총독부 소유의 토지도 늘어났습니다. 총독부는 이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겨 일본인에게 싼 값에 분양했죠. 또 일제는 기존 소장농들이 얻어왔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보장하여 많은 소장농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1910년대 무단통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요? 먼저 국외에서는 만주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북간도는 대종교를 중심으로 중광단이 조직되었으며 이는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였습니다. 서간도에서는 신민회에서 개척한 삼원보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군정서,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일제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한 거죠. 국내에서는 무단통치를 피해서 여러 개의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된 대한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 즉 조선왕조 부활을 꿈꾸며 활동했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일제에 발각되어 해산되고 말았죠. 일제의 무자비한 무단통치에 우리 민족은 비폭력으로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3.1운동의 소식은 국외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로 뭉쳐 조직적으로 활동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한성, 즉 지금의 서울이죠.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상하이에 각각 조직되었던 임시정부들이 상하이로 통합되었습니다. 상하이로 통합되었다는 것은요, 상하이가 서양 각국의 조계지였거든요. 즉 초기에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한번 이룩해보자 라는 쪽으로 갔던 거죠.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도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억압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통치의 진짜 속내는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군인이 경찰을 겸하는 헌병경찰제도 대신에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하여 공포 분위기를 풀겠다고 했지만 경찰력을 더욱 강화하여 통제 강도는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권도 일부 허용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낚여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잘해주니까 이제 그만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낚인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였던 거죠.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계획, 우리나라의 쌀 생산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이 공업화가 진행되어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한국의 쌀을 일본으로 보내 보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증산된 양만 일본으로 수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증산량 이상의 쌀을 가져갔고 또 증산에 필요한 농업 개량 비용도 농민들에게 떠넘기면서 결국 우리의 농민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20년대의 독립운동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집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일제 무력으로 맞서는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합니다. 봉오동, 청산리 등에서 일제에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일제는 잔인하게 보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도 참변을 일으켜 만주 지역의 한국인을 초토화하려 했었고요. 이에 부담을 느낀 독립군이 러시아가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러시아의 뒤통수를 맞고 피해를 입는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만주에 산부를 결성하며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유일당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이 산부의 통합 움직임이 있었고 비록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크게 조선혁명군과 대한독립군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통치방식 변화 속에서 민족운동이 성장하였습니다. 두 흐름이 있었는데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지주, 자본가가 중심이 되어 말 그대로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독립을 하자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지식인이 농민, 노동자와 함께 제국주의 타도, 계급 타도를 외치며 움직였죠. 둘은 뭔가 섞일 수 없는 다른 흐름이었지만 이때 당시는 일제에게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독립을 하자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합니다. 실력 양성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힘을 키워 독립을 이루자는 것으로서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배웠던 애국계몽운동을 떠올리셔야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산업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과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은 같은 흐름이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사회주의는 농민,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흐름은 60 만세운동을 계기로 서로 연대하게 되었고 민족 유일당운동의 흐름 속에서 신간회라는 하나의 단체로 뭉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아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1920년대의 끝자락,
1929년에는 대공황이 찾아와 전 세계의 경제가 아주 큰 침체를 맞이하였습니다. 일제는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침략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타겟은 중국이었는데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점령하더니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을 침략하였습니다. 일제는 덩치 큰 중국을 본격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당연히 우리나라를 이용했겠죠. 일제는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를 전쟁을 위한 기지로 삼았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여 공업의 원료를 한국에서 생산하게 했고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군수공업을 육성하여 전쟁 물자를 대는 기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또 일제는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들었겠어요? 당연히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일제는 우리의 민족성 자체를 없애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황국 신민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니네는 일본의 국민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쟁에 동원시키려 했던 거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일왕을 위한 신사를 세워 참배하게 하였고 일왕에게 충성하도록 황국 신민서사를 만들어 암송하도록 강요했죠. 또 한국어 사용도 금지하였고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여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한 후에 전시 동원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민족을 자기네들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공출제도, 지원병제, 징병제,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통해 우리의 물적 자원을 수탈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죠. 한편 1930년대 독립운동의 양상은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인 애국단의 활약 덕분이었는데요. 이봉창, 윤봉기 의사 아시죠? 이들의 활약은 중국인들을 감동시키기 충분했죠. 만주사변 이후에는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이 중국과 연합하여 많은 승전보를 울렸고요. 중일전쟁 이후에는 아예 중국이 지원을 해주면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인 조선의용대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는 일본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까지 건드리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항일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는데요. 이 무렵 조선의용대는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화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나중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조직한 조선독립동맹의 군대인 조선의용군을 이루었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창설한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한국광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속으로 들어가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항일연합전선이 형성되었던 거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일본의 패망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는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조직되어 독립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조선 건국동맹과 조선 독립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조직 모두 독립을 준비하였는데요. 이들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꿈꾸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